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그중에서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에서 이건 진짜 꼭 알아야 한다 하는 핵심 기출문제를 같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발달이론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를 통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볼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제부터 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이 문제입니다. 제23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요. 인간 발달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들 한번 쭉 훑어보면서 답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정답 하나를 찾는 것보다 나머지 오답들이 왜 틀렸는지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이걸 소거법이라고 하죠. 우리도 오답부터 하나씩 격파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1번입니다. 인간 발달 이론은 문제의 사정 단계에서만 유용하다. 어떠세요? 이 문장에서 뭔가 딱 걸리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네, 바로 에서만이라는 말이죠. 이게 함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 발달 이론을 배우는 이유가 단순히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하는 그 사정 단계에서만 써먹으려고 배우는 걸까요? 아니죠. 이 이론은 문제 사정은 물론이고 개입을 계획하고 나중에 평가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전 과정에 걸쳐서 뼈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 사정 단계에서만 유용하다는 건 이 이론의 가치를 너무 좁게 본 명백한 오답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오답으로 넘어가 볼까요? 3번 선택지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없다. 과연 그럴까요? 이건 인간 발달 이론의 핵심을 그냥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현대의 발달 이론은 인간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존재다. 이걸 기본 전제로 깔고 가거든요. 개인의 심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가족, 학교, 지역사회 같은 환경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분석하는 게 핵심이란 말이죠. 우리가 맨날 외우는 환경 속의 인간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계속해서 다음 오답 보겠습니다. 4번. 사회 환경보다 클라이언트의 생물학적 요소를 더 중시한다. 이건 마치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런 논쟁을 떠오르게 하네요. 이것도 정말 흔한 오해 중 하나예요. 인간 발달 이론은 생물학적 요소랑 사회적 환경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저울질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두 가지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보는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도 중요하지만 그 씨앗이 자랄 토양도 똑같이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죠. 따라서 어느 한쪽을 더 중시한다는 표현은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답입니다. 5번.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을 획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는 어떤 단어가 가장 거슬리세요? 그렇죠. 바로 획일적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회복지 실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바로 개별화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을 똑같은 틀에 끼워 맞추는 게 절대 아니죠. 클라이언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상황과 특성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이 선택지는 볼 것도 없이 오답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오답 4개를 다 걷어나고 나니까 진짜 정답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인간 발달 이론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대로 쓴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정답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발달 단계별 욕구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이야, 이거야말로 우리가 인간 발달 이론을 배우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죠. 예를 들어서 아동기 클라이언트에게는 놀이치료를, 청소년에게는 진로 상담을, 또 노년기 클라이언트에게는 건강관리나 사회적 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처럼요. 각 사람의 생애 주기에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수험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실제 시험 데이터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감이 오거든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차트 좀 보세요. 와, 수치가 정말 놀랍죠? 정답인 2번을 고른 수험생이 무려 95%나 됩니다. 여러분, 95%.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쉬운 문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 즉 합격을 하려면 무조건 맞춰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출제자가 이건 점수 그냥 드릴게요 하는 문제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 개념의 중요도는 절대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딱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복습 노트에 이것만은 꼭 적어두세요. 여러분의 효율적인 복습을 위한 기출해독 키워드 번호입니다. 바로 002번이에요. 키워드는 바로 인간 발달 이론입니다. 앞으로 이 키워드를 딱 보면 클라이언트의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는 핵심 도구! 이게 0.1초 만에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머릿속에 확실하게 연결해두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발달 단계를 이해한다는 것이 실제로 그 사람을 돕는 나의 태도와 방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과정이야말로 여러분을 이론만 아는 수험생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사회복지사로 만들어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그중에서도 제23회 시험에 나왔던 인간발달 원리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 하나만 딱 풀어봐도 헷갈렸던 개념들이 머릿속에 착착 정리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인간 발달의 개념과 원리. 말만 들어도 좀 딱딱하죠? 근데 이 문제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성장이랑 성숙처럼 우리가 평소에 막 섞어 쓰는 말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을 너 정확히 알고 있니? 하고 딱 짚어주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보시면 선택지는 총 5개. 이 중에서 맞는 설명은 딱 하나예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정답을 찾아보자고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답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네 하다 보면 정답이 저절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1번 선택지부터 한번 볼까요? 1번.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최적의 시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발달 속도가 다른 건 맞는데 그래서 뭔가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때 뭐 이런 게 아예 없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 그럴까요? 아니죠. 이건 틀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개념이 바로 결정적 시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외국어 배우는 거랑 나이 들어서 배우는 거 어느 쪽이 더 쉽죠? 바로 그거예요. 언어 발달처럼 뭔가를 배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최적의 시기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배우기가 훨씬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적의 시기가 없다는 1번은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좋아요. 1번은 지웠고 다음 2번 봅시다.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없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와, 이건 발달이 완전히 제멋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는 얘기네요. 과연 그럴까요? 전혀 아니죠. 정반대예요. 아기들 발달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뒤집기 하고 다음에 기어다니고 그러다 앉고 서고 걷잖아요. 이렇게 일정한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 쪽에서 다리 쪽으로, 몸 중심에서 팔다리 끝으로 발달하는 방향성도 뚜렷하고요. 그래서 발달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렸네요. 아웃! 자, 그럼 3번은 잠시 건너뛰고 4번으로 가볼게요. 발달은 소근육 말초 부위에서 대근육 중심 부위로 진행된다. 방금 제가 발달 방향성에 대해 살짝 얘기했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네요. 자, 이거 보세요. 아기들이 처음에는 팔을 막 휘젓다가 나중에야 손가락으로 작은 물건을 잡죠. 이게 바로 발달이 몸의 중심, 그러니까 큰 근육에서 시작해서 말초, 즉 손가락 같은 작은 근육으로 진행된다는 증거예요. 중심에서 말초로. 근데 4번 선택지는 뭐라고 했죠? 소근육 말초에서 대근육 중심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방향이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대망의 5번 선택지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 문제 틀린 분들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 낚였을 거예요. 진짜 그럴싸한 함정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장은 유전적으로 미리 정해진 정도까지 도달하는 생물학적 변화이다. 어때요? 뭔가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성장이라는 단어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아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5번 선택지가 설명하는 내용, 즉
유전적 계획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는요, 사실 성장이 아니라 성숙에 대한 설명이에요. 단어를 살짝 바꿔치기 한 거죠. 성장은 아주 쉬워요.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고 이렇게 양적으로 커지는 게 성장이에요. 반면에 성숙은 사춘기 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전자에 짜인 프로그램대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5번은 성숙을 설명해 놓고 주어를 성장이라고 했으니 틀린 거죠. 정말 교묘하지 않나요? 자, 보세요. 우리 지금 1번, 2번, 4번, 그리고 제일 까다로웠던 5번까지 다 오답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럼 정답은 뭐겠어요? 그렇죠. 남은 하나죠.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성숙, maturation은 경험이나 훈련의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방금 우리가 5번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성숙의 개념 기억나시죠? 유전자에 짜인 프로그램대로 진행되는 거. 바로 그 내용이랑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네, 이 문장이 딱 핵심을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건 우리의 유전적 청사진, 그러니까 DNA에 설계된 대로 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거. 아주 정확한 설명이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헷갈리는 5번 선택지를 골랐을까? 이게 그냥 제 추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함정에 빠졌는지 확인해보죠. 자, 이 데이터를 좀 보세요. 정답인 3번을 고른 분들이 61%로 가장 많긴 했지만 와, 오답인 5번을 고른 분들이 무려 27%나 돼요. 1번, 2번, 4번 다 합쳐도 5번 하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압도적인 오답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 본 사람 4명 중 1명 이상이 성장과 성숙을 헷갈려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파놓은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이 두 개념을 혼동하게 만드는 거였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싹 정리해볼 시간이에요.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절대 틀리지 않게 핵심만 딱딱 집어서 머릿속에 저장해보자고요. 자, 이 5가지 원리만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첫째,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다. 둘째, 발달은 제멋대로가 아니라 순서가 있어서 예측이 가능하다. 셋째, 신체 발달은 중심에서 말초로 진행된다. 그리고 오늘 문제의 하이라이트였죠? 넷째, 성장은 키 크는 것처럼 양적인 증가. 다섯째, 성숙은 유전자에 따른 질적인 변화. 특히 이 마지막 2개의 차이점만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시면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냥 거저먹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제 나는 성장과 성숙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기초 개념 하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더 복잡한 인간 행동이나 사회 환경을 이해하는데 정말 튼튼한 발판이 되어주거든요. 아, 그리고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주제의 기출 해독 키워드는 003번, 발달과 유사 개념입니다. 노트에 딱 적어두시면 좋겠죠? 그럼 저는 다음 기출문제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 행동 이론에 관한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구나 하고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게 제가 옆에서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입니다. 먼저 오늘 풀어볼 문제를 딱 마주하고요. 그리고 선택지들을 하나씩 마치 탐정처럼 꼼꼼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정답을 찾아낸 다음에는 다른 분들은 어떤 걸 헷갈려 했는지 데이터도 좀 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 단어들을 머릿속에 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문제를 한번 만나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퍼즐 하나 푼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따라오세요. 네, 바로 제23회 시험 3번 문제입니다. 인간 행동에 관한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문제가 좀 딱딱해 보이죠? 괜찮아요. 이런 문제는요, 결국 너 이 핵심 개념 정확히 아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제대로 뜯어보자고요. 좋습니다. 그럼 수사를 시작해보죠. 첫 번째 선택지 1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번 선택지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유년기의 경험을 강조한다. 자, 어떠세요? 딱 들었을 때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한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죠. 그렇죠. 정신분석 이론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프로이트잖아요.
프로이트는 우리 행동의 뿌리가 저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에 있다고 봤고요. 그 무의식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유년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년기 경험을 강조한다는 건 이 이론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1번은 맞는 설명이네요. 우리는 틀린 걸 찾는 거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계속해서 다음 선택지들을 보면서 정답이 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가 보겠습니다. 2번, 생태재계 이론은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을 강조한다? 이거는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만 쳐다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발딛고 사는 환경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이 이론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네요. 다음은 3번. 인지 이론은 인간의 사고가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 이게 바로 인지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맞는 설명이죠. 이제 4번입니다. 인본주의 이론은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을 강조한다. 여기서 무조건적인 존중이라는 말, 이게 핵심인데요. 상대방이 뭘 잘하든 못하든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론의 가장 기본 바탕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선택지 하나만 남았어요. 1번, 2번, 3번, 4번이 다 맞는 설명이었으니까 범위는 바로 5번이겠네요. 우리가 찾던 옳지 않은 설명이 바로 여기 있을 겁니다. 5번 선택지는 행동주의 이론은 개인의 무의식을 강조한다 입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행동주의랑 무의식이라 이 두 단어는 서로 친하지 않은데 같이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색하게 들립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두 이론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행동주의 이론은 이름 그대로 눈에 보이는 행동에만 관심을 가져요. 반면에 무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 세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이건 정신분석 이론의 핵심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집의 간판을 잘못 달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5번은 명백하게 옳지 않은 설명이고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어때요? 행동주의랑 정신분석 이 두 이론의 핵심 개념만 딱 구분하고 있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정답 찾았다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이 문제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선택지를 골라서 틀렸는지도 한번 봐야 해요.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답인 5번을 고른 분들이 무려 81%예요. 와, 이건 뭐 압도적이네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숫자는 바로 이거예요. 12%. 오답을 고른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4번, 인본주의 이론을 선택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4번 보면서 이건가? 하고 살짝 헷갈리셨다면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마 무조건적인 존중이라는 말이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랬을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우리가 다음에 복습할 때 좀 더 집중해서 봐야 할 포인트라는 신호입니다. 그럼 오늘 문제 풀면서 나왔던 중요한 개념들 잊어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쫙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표가 오늘 배운 내용의 엑기스입니다. 각 이론의 이름이랑 그 옆에 있는 핵심 개념을 딱 한 세트로 묶어서 머리에 저장해 두세요. 정신분석하면 무의식, 행동주의하면 관찰 가능한 행동, 특히 이 둘의 차이만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도 오늘 문제는 정말 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푼 이 문제가 전체 공부 지도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의 기출해독 키워드는 바로 001번, 인간 발달입니다. 이 001번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맞아요. 이 과목의 가장 첫 번째 장,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기본 이론들을 확실하게 잡아두셨으니 여러분은 앞으로 배울 모든 내용에 아주 튼튼한 기초를 쌓으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개념 오늘 여기서 완전히 끝내봅시다. 오늘은 인간 발달의 기본 원리를 다루는 22회 4번 기출문제를 싹 뜯어보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한 단계
업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인간 발달의 원리 하면 어떠세요? 좀 자신 있으신가요? 오늘같이 풀어볼 이 문제가 내 기초가 얼마나 탄탄한지 딱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2회 시험에 나왔던 4번 문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보기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자, 지금 잠깐 화면을 멈추고 스스로 정답은 한번 골라보세요. 다 고르셨나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맞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진짜 실력은 왜 다른 보기들이 틀렸는지를 정확히 아는 데서 나와요. 지금부터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선택지를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자, 1번 선택지부터 볼까요? 우리가 보통 발달이라고 하면 뭔가 키가 크고 아는 게 많아지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좀 나빠진다거나 신체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변화는 과연 발달이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의 핵심입니다. 인간 발달이라는 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좋아지는 상승적 변화뿐만 아니라 기능이 약해지는 하강적 변화까지 전부 다 발달의 일부인 거죠. 뭐랄까, 발달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발달을 좋은 변화에만 한정시킨 이 1번 선택지는 명백하게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2번 선택지 볼게요. 순서대로 진행되고 예측 가능하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기들이 어떻게 크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게 정답이죠. 인간 발달은 정해진 순서와 방향을 따라요. 예를 들어서 아기들은 목을 가는 다음에 뒤집고 그러고 나서 앉고 기어다니다가 마침내 서고 걷게 되잖아요. 이 순서가 막 뒤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엔 이걸 하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발달에 보편적인 순서가 있다고 해서 그럼 모든 사람의 발달이 다 똑같을까요? 이 개인차라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이건 발달의 아주 중요한 한쪽 면을 놓친 말이에요. 발달의 순서는 보편적일진 몰라도 그 발달이 나타나는 속도나 시기는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아기는 10개월에 걷지만 또 다른 아기는 15개월에 걷기 시작하죠. 근데 둘 다 정상 발달이에요. 이처럼 인간 발달에서는 보편적인 원리 못지않게 개인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차는 중요하지 않다? 아니죠. 3번 선택지도 틀렸습니다. 보편성과 개인차는 함께 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자, 이제 4번 선택지인데 와, 이런 게 진짜 조심해야 하는 보기예요. 질적 변화와 양적 변화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어가 나왔네요. 혹시 여기서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 발견하셨나요? 키가 몇 센치 크고 몸무게가 몇 킬로 늘어나는 건 숫자로 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양적 변화예요. 반면에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나 감정이 더 풍부해지는 건 숫자로 잴 수 없는 본질적인 질적 변화죠. 근데 이 선택지는 이 둘을 교묘하게 서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함정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틀리는 부분이에요.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죠. 4번은 그래서 명백한 오답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 선택지입니다. 우리의 성장 속도가 항상 똑같았을까요? 갓난아기 때, 그리고 막 키가 쑥쑥 크던 청소년기, 그리고 지금 성인기의 발달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당연히 발달 속도는 결코 일정하지 않죠. 어떨 땐 아주 천천히 진행되다가도 영아기나 청소년기처럼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급등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처럼 발달은 쭉 이어지는 과정이지만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발달 속도가 거의 일정하다고 말한 5번도 당연히 틀린 설명이죠. 자, 이렇게 오답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보니까 정답이 왜 2번일 수밖에 없는지 훨씬 더 명확해지죠. 자, 그럼 정답은 2번으로 확실해졌는데 다른 수험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실제 마킹률 데이터를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데이터를 보니까요.
무려 86%의 수험생이 정답인 2번을 정확하게 골랐어요. 이건 문제가 꽤 평이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4번을 고른 10%입니다. 10명 중 1명은 아까 그 양적 질적 변화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오늘 문제풀이를 통해 알게 된 인간 발달의 핵심 원리들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개 선택지가 사실은 인간 발달의 핵심 원리 5가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발달은 좋은 변화와 나쁜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 순서가 있어서 예측이 가능하다. 보편적이면서도 개인차가 있다. 양적, 질적 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그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이 5가지는 그냥 통째로 외워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복습을 도와줄 키워드를 드릴게요. 바로 기출회독 키워드 001번 인간 발달입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문제들을 쫙 모아서 풀어보세요. 개념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잡힐 겁니다. 오늘 배운 이 5가지 기본 원리가 과연 다른 문제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응용돼서 나올까요? 이 질문을 항상 머릿속에 품고 공부를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시험 준비하시다 보면 인간 발달 파트, 이게 외울 건 많은데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20일의 기출문제 딱 하나, 이거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 숨어있는 핵심 원리들을 아주 그냥 완벽하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 개념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바로 그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바로 이 문제입니다. 21회차 5번 문제였고요.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짜 다들 공감하시죠? 시험장에서 옳은 것 고르라는 건지 옳지 않은 것 고르라는 건지 순간 헷갈려서 아깝게 틀리는 경우요. 이런 문제는 특히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5개 보기 중에서 명백하게 틀렸다 하는 녀석을 딱 하나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요, 정답부터 찾으려고 막 달려들기보다 우리 좀 더 스마트하게 접근해 볼까요? 확실하게 맞는 설명들을 먼저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죠. 일종의 속어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함정들도 피하고 정답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번 선택지부터 볼게요.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어 예측이 가능하다. 이건 뭐 인간 발달 원리의 거의 정석이죠, 정석. 발달이 완전 뒤죽박죽 제멋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목을 가누고 뒤집고 기어다니다가 잡고 서고 그러다 걷잖아요. 이 순서는 거의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은 당연히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건 확실히 맞죠? 다음 3번 볼까요? 환경과 유전의 상호작용. 이것도 너무나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본성이 먼저냐, 양육이 먼저냐 이런 논쟁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발달이라는 건요, 타고난 유전적 기질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평생에 걸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지는 아주 복잡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3번도 당연히 옳은 설명이네요. 자, 이어서 4번 선택지도 한번 보죠. 각 발달 단계별 인간 행동의 특성이 있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각 시기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그러니까 발달 과업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청소년기의 가장 큰 고민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고요. 이런 것처럼 각 단계별로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설명, 이것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 와, 이건 뭐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 아닐까요? 심지어 유전자가 거의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요, 말문이 트이는 시기나 걷기 시작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발달 속도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자, 그럼 5번도 맞는 설명으로 확인됐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2번, 3번, 4번, 5번이 전부 다 맞는 설명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럼 정답은 뭐죠? 그렇죠. 자동으로 나오죠. 이제 남은 단 하나의 선택지. 바로 그 녀석이 왜 틀렸는지, 그 결정적인 함정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1번 선택지입니다. 영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시간 흐름의 과정이다. 이게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은데 하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 설명이 포함하는 범위입니다. 과연 인간의 발달이라는 게 정말로 태어난 이수부터만 시작되는 걸까요? 자, 이제 정답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가야 할 핵심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 다들 예상하셨을 텐데요.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설명, 즉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인간 발달의 공식적인 정의를 보면요. 태내 수정 또는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에 걸친 변화라고 딱 명시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발달은 엄마 뱃속에서 수정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일반 선택지는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태내기를 통째로 빼먹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예요. 과연 다른 수험생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이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얼마나 흔한 함정에 빠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차트 좀 보세요. 정답인 1번을 고른 비율이 64%로 제일 높긴 한데 와, 놀랍게도 2번이랑 3번을 고른 사람도 합치면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27%나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사실 뻔합니다. 2번이랑 3번 지문이 너무나 명백하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의 지시를 순간적으로 까먹고 그냥 제일 확실하게 맞는 보기를 찍어버린 거예요. 와, 진짜 아찔한 실수죠? 여기서 얻는 교훈? 문제를 끝까지 아주 꼼꼼하게 읽는 습관이 정말 합격을 좌우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한 문제를 통해 우리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야 할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정복한 기출회독 키워드 01번은 바로 인간 발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딱 하나요. 인간의 발달은 출생 후 영아기부터가 아니라 수정되는 그 순간, 즉 태내기부터 시작되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이라는 거. 이제 이 개념만큼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발달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특정 능력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시기도 있을까요? 이걸 바로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 다들 잘하고 계시죠? 오늘은요, 20일의 기출문제 중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 하나를 뽑아서 아주 탈탈 털어볼 거예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합격에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보고 옳은 선택지들을 하나하나 뜯어본 다음에 왜 틀렸는지 확실하게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마킹률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핵심 키워드까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완전히 정복할 문제는 바로 21회 시험의 6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인간 발달 이론이랑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은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분석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맞는 것들을 먼저 확실하게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이게 왜 맞는 설명인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선택지. 다양한 연령층의 클라이언트와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인간 발달 이론은 말 그대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을 만나든 청소년을 만나든 어르신을 만나든 그 나이대에 맞는 특징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어주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말입니다. 다음 2번 볼까요? 발달 단계별 욕구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요. 노년기에는 사회적 고립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각 시기별 욕구에 딱 맞는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이것도 당연히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입니다. 발달 단계별 발달 과제는 문제 해결의 목표와 방법 설정에 유용하다. 모든 발달 시기에는 꼭 해내야 하는 과제, 즉 발달 과제가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지금 어떤 과제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파악하고 이 과제를 잘 해결하도록 돕는 걸 우리 목표로 삼자.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아주 유용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셈이죠. 이어서 4번입니다. 발달 단계별 발달 저해 요소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인간 발달 이론은 순탄하게 잘 크는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무엇이 성장을 가로막는지,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데도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개인의 성격 탓인지 아니면 주변 환경 때문인지 분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틀을 제공하죠.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 1번부터 4번까지가 왜 옳은 설명인지 완벽하게 이해했죠? 그럼 이제 정답이 뭔지, 즉 옳지 않은 설명이 뭔지 아주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네, 정답은 바로 5번이었죠. 혹시 이 문장에서 뭔가 좀 이상한 쎄한 단어 하나 찾으셨나요? 바로 요에서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요, 이렇게 오직, 슈만 같이 뭔가를 딱 잘라서 제안하는 말 있잖아요. 이거 거의 나 오답이에요 하고 손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강력한 힌트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 표를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인간 발달 이론은 클라이언트를 처음 만나서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사정 단계에서만 잠깐 쓰고 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의 처음부터 끝까지, 즉 전 과정에서 쓰이는 핵심적인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 단계,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하는 사정 단계에서 당연히 쓰이고요. 그 다음, 그 분석을 바탕으로 목표를 세울 때도, 그리고 실제로 개입해서 클라이언트가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도울 때도 이 모든 순간에 인간 발달 이론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사정 단계에서만 유용하다고 했던 5번 선택지는 명백히 틀린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는 어땠을까요? 수험생들의 마킹률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 문제의 중요도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와, 이거 보세요. 정답인 5번을 선택한 수험생이 무려 95%입니다. 100명 중에 95명이 맞췄다는 거죠. 이건 거의 모든 수험생이 답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를 고른 사람은 다 합쳐도 5%밖에 안 됐습니다. 이 95%라는 숫자가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건 어려운 문제, 헷갈리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출제자가 사회복지사가 될 거라면 이 정도는 기본 상식입니다 하고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라는 거죠.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아주 기초적인 핵심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확실하게 저장하고 가야 할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기출회독 키워드 202번 인간 발달 이론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전 과정에 걸쳐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만 오늘 확실히 가져가셔도 정말 큰 수확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인간 발달 이론이 그냥 책 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도구라는 걸 알게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케이스에 접근할 때 그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을 도와드릴 명쾌한 풀이.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이상행동인데요. 이거 좀 까다롭죠? 근데 걱정 마세요. 20일의 기출문제 딱 하나로 이 복잡한 개념을 완벽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저랑 같이 문제 풀고 나면 머릿속에 확실히 딱 잡힐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출문제가 뭔지 딱 보고요. 그 다음엔 선택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뜯어보면서 정답을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른 분들은 어디서 많이 틀렸는지 그 오답 데이터를 보면서 함정을 피하는 법도 배우고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오늘의 기출문제입니다. 바로 21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에서 나왔던 7번 문제예요.
제가 왜 이 문제를 골랐냐면요. 정말 이 문제 하나에 이상행동에 대한 핵심 개념이 아주 알차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문제 나갑니다. 이상행동과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개 보기 중에 4개는 다 맞는 말이고 딱 하나만 틀린 걸 골라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션은 바로 그 숨어있는 결정적인 오류를 찾아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선택지 하나하나가 과연 진실인지 거짓인지 따져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탐정이 된 것처럼 각 문장 속에 숨겨진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자, 먼저 선택지 1번부터 볼까요? 사회문화적 규범에서 벗어나거나 개인과 타인에게 불편과 고통을 유발하는 행동이다. 이건 이상행동의 가장 클래식한 교과서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 행동 때문에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걸 이상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 정확한 설명이죠? 맞습니다. 자, 3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이상행동의 개념은 사회 문화, 역사 진행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행동이 지금은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잖아요? 반대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건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는 거죠.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다음 4번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전문 실천가로 활동한다. 그렇죠. 이상행동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를 우리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하게 맞는 설명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5번 선택지. 이상행동은 클라이언트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이나 결과가 되기도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울증 때문에 무기력해져서 직장을 잃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결과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는 양방향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타당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은 2번 선택지. 유일한 진단 분류 체계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이 있다. 여기서 뭔가 좀 쎄한 느낌 오지 않으세요? DSM이 엄청 중요하고 유명한 진단 체계인 건 맞아요. 맞는데 과연 유일한 걸까요? 이렇게 오직, 유일한, 절대 같은 단어가 나오면 일단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딱 쳐놓고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아주 강력한 용의자예요. 자, 보세요. 1번, 3번, 4번, 5번 다 맞는 설명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죠? 그럼 남는 건 뭐죠? 네,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 수상한데 하고 찜해뒀던 2번입니다. 바로 이 2번이 옳지 않은 것, 즉 정답이었던 거죠. 유일한이라는 딱 한 글자,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2번이 틀렸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져요. 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드는 DSM,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가장 유명한 진단 기준인 건 팩트예요. 하지만 유일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만든 국제질병분류라고 하는 ICD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걸 기반으로 만든 KCD, 한국표준질병4인분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SM 말고도 ICD, KCD 같은 중요한 진단체계가 더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DSM이 유일하다고 딱 잘라 말한 2번 선택지는 명백하게 틀린 거죠. 아시겠죠? 자, 정답도 찾았겠다.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죠?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은 왜 틀렸을까를 분석하는 거죠. 다른 수험생들이 어떤 오답을 많이 골랐는지 그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미리 파악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효과적인 공부법이거든요. 자, 이 데이터 좀 보세요. 놀랍습니다. 정답인 2번을 맞춘 사람이 55%예요. 절반은 넘겼지만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근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3번 선택지. 세상에, 무려 28%나 되는 분들이 3번을 정답이라고 고른 거예요. 거의 3명 중 1명 꼴인데, 아니 3번은 분명 맞는 설명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3번의 함정에 빠졌던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정의 종류가 달랐던 거예요. 2번은 뭐였죠? 유일한이라는 단어 하나만 딱 캐치하면 되는 아주 명백한 사실적 함정이었어요. 그냥 DSM 말고 ICD도 있지 이것만 알면 끝나는 문제였죠.
그런데 3번은 좀 달랐어요. 이상 행동의 기준은 상대적이다. 이건 내용 자체는 맞는데 개념이 좀 추상적이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걸 바로 개념적 함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28%의 수험생분들은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을 보고 이게 뭔가 틀린 말 같은데? 하고 너무 깊게 파고들다가 오히려 2번에 했던 아주 쉽고 명백한 사실 오류를 그냥 지나쳐버린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문제 하나를 정말 제대로 팠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꼭 담아둬야 할 핵심 내용들 마지막으로 한번 쫙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첫째, 이상행동의 정의가 뭐다?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거나 나 또는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 둘째, 진단체계는 DSM이 전부가 아니라 유일하지 않다는 거. 그럼 뭐가 더 있다고요? 네, DSM, ICD, KCD 이 세 가지는 세트로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볼 때 진짜 꿀팁! 오직, 결코, 항상, 유일한 이런 극단적인 단어가 보이면 뭐다? 일단 의심부터 하고 덤벼라. 아시겠죠?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또 다른 문제랑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기출회독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연관된 개념을 묶어서 공부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오늘 문제와 관련된 기출 회독 키워드 번호는 바로 001번입니다. 키워드는 바로 인간 발달입니다. 왜 인간 발달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상한지를 알려면 뭐가 정상적인 발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게 이상행동을 이해하는 첫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념은 항상 짝꿍처럼 같이 묶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기출문제 딱 하나로 이상행동이라는 주제를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그 기준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풀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은근히 헷갈리는 인간 발달의 원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20회 기출문제 8번, 딱 이 문제 하나로 개념을 완벽하게 잡아드릴게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 오늘 저랑 같이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자고요. 인간 발달의 원리, 이게 사실 비슷한 말들이 많아서 단어 하나 차이로 오답을 고르기 딱 좋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랑 같이 푸는 이 문제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앞으로 비슷한 문제는 절대 안 틀릴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가 오늘 정복할 문제는 바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제20회 시험의 8번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 발달 원리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는 아주 잘 만든 문제예요.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바로 정답을 찾기보다는요. 우리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거예요. 옳은 설명들을 먼저 하나씩 짚어보면서 개념의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다져볼 겁니다. 여러분도 보기 보면서 뭐가 답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맞는 설명부터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옳지 않은 하나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실수를 줄이고 정답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자, 먼저 선택지 2번부터 볼게요. 발달의 가경역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건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완벽한 정답 설명입니다. 우리의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은 절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 신체 발달에 좀 더뎌서 친구들만큼 잘 뛰지 못하면 이게 또래 관계 같은 사회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요. 다음은 3번 선택지입니다.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어서 예측 가능하다. 이건 역시 인간 발달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이 보통 뒤집고, 기고, 앉고, 서고, 걷는 순서로 발달하잖아요. 갑자기 걷다가 기는 아기는 없죠. 이렇게 발달은 무작위가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단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이어서 4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대근육이 있는 중심 부위에서 소근육의 말초 부위 순으로 발달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원리죠. 아기들을 떠올리면 바로 이해가 돼요. 아기들이 처음에는 팔 전체를 그냥 막 휘젓잖아요. 이게 바로 몸의 중심 부위에 있는 대근육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손가락으로 작은 장난감을 정확하게 짚게 되죠. 이게 바로 말초 부위의 소근육 발달입니다. 즉, 발달은 몸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자, 맞는 설명 마지막 5번입니다. 연속적 과정이지만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발달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연속적인 과정이죠. 하지만 그 속도가 항상 똑같진 않아요. 영아기나 청소년기처럼 폭풍 성장을 하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성인기처럼 변화가 비교적 완만하게 일어나는 시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도 옳은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2번, 3번, 4번, 5번이 전부 맞는 설명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정답은 뭐 자연스럽게 하나로 좁혀지지 않겠어요? 도대체 뭐가 틀린 설명이었는지 결정적인 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3, 4, 5번이 다 맞는 거라면 옳지 않은 설명은 과연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발달에는 최적의 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야말로 인간 발달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명백하게 틀린 설명입니다. 아니, 왜 1번이 틀렸냐고요? 그건 바로 결정적 시기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결정적 시기라는 건 어떤 특정한 발달이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최적의 타이밍을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언어 발달이죠. 보통 영유아기가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하잖아요. 이 황금 같은 시기를 만약 놓치게 되면 나중에 언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거죠. 존재합니다. 그럼 다른 수험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쓱 훑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이 개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될 거예요. 자, 이 마킹률을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요. 무려 94%의 수험생이 정답인 1번을 정확하게 골라냈습니다. 반면에 오답인 2번을 고른 사람은 1%, 3번은 3%에 불과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문제는 어려운 학생을 골라내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본이니까 반드시 알아야 해 하는 핵심 개념 확인용 문제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94%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이 문제는 인간 발달 파트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핵심 중에 핵심을 묻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정도 개념은 무조건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한 내용들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까지 딱 챙겨가세요.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한 인간 발달의 핵심 원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발달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둘째,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다. 셋째, 중심에서 말초로 진행된다. 넷째,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발달에는 반드시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 이 5가지는 그냥 통째로 외워두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의 기출해도 키워드는 바로 001번, 인간 발달입니다. 여러분의 학습 노트에 이 키워드 꼭 적어두시고요. 관련 개념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인간 발달의 원리를 공부할까요? 단순히 시험 합격만을 위한 건 아닐 겁니다. 결국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게 될 클라이언트, 그 사람의 현재 상황과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첫걸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중요한 기출문제 하나 같이 풀어볼 건데요. 사회복지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초반에 이것 때문에 골치 좀 썩었죠? 바로 발달, 성장, 성숙 이 3가지 개념입니다. 이게 그냥 시험 문제 하나 맞히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현장 나가서 클라이언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와, 이거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자, 그럼 이 헷갈리는 문제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한번 끝내봅시다.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20회차 시험 9번 문제. 인간 발달 및 그 유사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는요. 나머지 보기들이 왜 옳은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야만 그래서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확신이 딱 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틀린 걸 찾기 위해서 맞는 것부터 확실하게 골라내는 거죠. 개념을 좀 묶어서 볼 건데요. 먼저 성장이랑 학습처럼 기본적인 것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인간 발달이라는 큰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1번 선택지부터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1번. 성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양적 변화이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려면 성장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성장은 아주 간단해요. 키가 몇 센티미터 크고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 들고 힘이 세지는 거. 이런 식으로 숫자로 짝딱 표현할 수 있는 변화, 이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양적 변화, 숫자로 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1번 설명은 어때요? 성장의 핵심을 정확하게 딱 집었죠.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아니겠네요. 자, 그럼 다음 기본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학습입니다. 이어서 3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학습은 경험이나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변화이다. 어때요? 이거 되게 익숙한 문장이죠? 네, 학습의 정의는 아주 명확해요. 이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3번 역시 학습이 뭔지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이것도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 발달 자체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 선택지는 인간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 이 설명은 맞는 말일까요? 이건 뭐 인간 발달 이야기할 때 빼놓으면 안 되는 절대 원칙이죠. 사람은 타고난 유전적 기질만으로 결정되지도 않고 또 자라온 환경만으로 결정되지도 않잖아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의 우리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4번도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옳은 설명인지 확인해 볼 마지막 선택지 5번입니다. 발달의 방향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발달한다고 하면 무조건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바로 이 점이 핵심이에요. 발달이자는 건요, 청소년기처럼 기능이 막 좋아지는 상승적 변화도 있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체 기능이 약해지는 하강적 변화까지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전 생애 과정이 다 발달인 거죠. 그러니까 5번도 완벽하게 옳은 설명이 맞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냐면 1번, 3번, 4번, 5번이 전부 다 맞는 설명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남는 건 뭐죠? 그렇죠. 정답은 딱 하나. 바로 2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왜 2번이 틀렸는지 그 이유를 아주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성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발달이다. 이게 언뜻 보면 되게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는 성숙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딱 보세요. 오류가 한눈에 들어오죠. 선택지는 성숙을 사회적 발달이고 환경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성숙은 뭐다? 정반대. 이건 생물학적 변화고요. 우리 몸의 DNA, 즉 유전적 설계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경험이나 훈련 같은 외부 요인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춘기 때 뭐 특별한 훈련을 하나요? 아니죠. 그냥 때가 되면 저절로 2자 성징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게 성숙입니다. 완전 다르죠? 결론적으로 2번 선택지는 성숙을 마치 학습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을 완전히 섞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 다른 수험생들은 과연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헷갈렸나, 나는 제대로 풀었나 비교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네요. 정답인 2번을 고른 분들이 75%로 가장 많았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나머지 25%,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다른 걸 골랐다는 거예요. 특히 5번, 그러니까 발달은 상승과 하강을 모두 포함한다는 개념이랑 1번, 성장은 양적 변화다라는 개념에서 헷갈린 분들이 꽤 있었네요. 25%라는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 말은 곧 우리 4명 중 1명은 이 미묘한 개념 차이를 놓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이런 기본기에서 실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이 중요한 개념들,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머리에 딱 박아두세요. 성장은 뭐다? 숫자. 키, 몸무게 같은 양적 변화. 성숙은 뭐다? DNA, 유전자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 마지막으로 학습은 경험, 훈련으로 얻는 행동적 변화. 양적, 생물학적, 행동적. 이 세 단어만 기억하면 이 문제들은 이제 절대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분석한 내용이랑 관련된 모든 기출문제를 한 방에 복습하고 싶으시다면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세요. 기출 회독 키워드 003번 발달과 유사 개념. 이 키워드로 관련 문제들 쫙 한번 풀어보시면 개념이 훨씬 더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설명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핵심 개념, 이제는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개념들 말고 공부하시면서 이건 진짜 비슷해서 헷갈린다 했던 다른 개념들은 또 뭐가 있었나요? 이렇게 내가 뭐가 약한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 50살 동갑내기 친구 3명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한 명은 눈이 침침해지고 다른 친구는 흰머리가 늘고 또 한 명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대요. 다들 나이는 똑같은데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 속에 숨어있는 아주 중요한 인간 발달의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일단 어떤 문제인지부터 같이 보고 이 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뜯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선택지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정답이 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맞췄는지도 확인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 핵심 키워드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문제부터 만나보시죠. 이게 바로 20회 시험 10번 문제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50살 동갑 친구들인데 A는 노안이 왔다고 하고 B는 눈은 괜찮은데 흰 머리가 많대요. 근데 C는 노안에 흰머리, 심지어 기억력까지 안 좋아졌다고 하네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인간 발달의 원리가 뭐냐? 이거죠.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나이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변화를 겪는 걸까요? 좋아요. 바로 답을 찾기 전에요. 이 친구들 대화 속에 어떤 단서들이 숨어 있는지부터 한번 캐내보죠. 자, 먼저 친구 A.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하죠. 50대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신체 변화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친구 B는 또 달라요. 눈은 아직 생생한데 흰머리가 많아졌대요. A랑은 완전 반대죠? 슬슬 여기서부터 뭔가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친구 C는 노안도 오고 흰머리도 많고 거기다 기억력까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변화까지 겪고 있는 거죠. 3명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셈이네요. 자, 정리해볼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3명 다 똑같이 50살인데 몸과 마음이 늙어가는 모습이나 그 속도가 제각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 현상, 똑같은 나이인데도 다르게 늙어가는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발달 원리는 과연 뭘까요? 이제부터 선택지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지 2번부터 볼게요. 발달의 초기 단계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맞는 말이긴 한데 과연 이 사례에도 딱 맞는 설명일까요? 이 말은 보통 어릴 때 경험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맥락에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50대 친구들의 노화 차이잖아요. 이걸 설명하기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건 정답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선택지 3번입니다. 발달은 학습에 따른 결과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노안이 오고 흰머리가 나는 게 우리가 뭘 배우고 훈련해서 생기는 거라는 말일까요? 좀 이상하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성숙과 학습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흰머리가 나고 노안이 오는 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 배우는 학습이 아니잖아요. 이건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물학적인 성숙 과정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겠네요. 자, 그럼 선택지 4번은 어떨까요?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 이건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발달하면서 점점 더 세밀하고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아기들이 처음엔 온몸을 버둥거리다가 나중엔 손가락만 딱 움직여서 물건을 짚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건 발달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왜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나 모습이 다른가? 이게 핵심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은 아니네요. 자, 이제 오답 중 마지막 선택지네요. 5번. 발달은 이전의 발달과업 성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건 발달이 마치 계단 오르기 같다는 거예요. 한 계단을 밟아야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순서가 있다는 의미죠.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발달의 순서를 설명하는 거지 왜 똑같은 50세가 됐는데 누구는 노안이 오고 누구는 흰머리가 나는지 그 차이를 설명해 주진 못하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2, 3, 4, 5번이 모두 아니라는 걸 확인했으니 정답을 이제 너무나 명확해졌죠? 네, 정답은 바로 1번.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입니다. 이게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죠. 똑같은 나이라고 해도 발달하는 속도나 시기,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까지 사람마다 전부 다르다는 것. 바로 이게 ABC 친구들이 다른 경험을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바로 마킹률인데요. 한번 보세요. 무려 94%가 정답을 맞췄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개인차라는 개념이 인간 발달 원리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누구나 꼭 알아야 하는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이 핵심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주 효과적으로 확인하는 정말 잘 만든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길게 설명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뭘까요? 마지막으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기출에도 키워드 001번, 바로 인간 발달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오늘 문제의 핵심이었던 개인차의 원리,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인간 발달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발달하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진짜로 이해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또 그냥 일상적인 관계에서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으로 가는 길에 꼭 넘어야 할 산이 있죠? 네, 바로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입니다. 오늘은요, 이 과목에서 많은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했던 기출문제 하나를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격파할지 작전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어떤 문제인지 딱 파악하고요. 그 다음엔 매력적으로 보이는 오답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거예요. 이른바 속어법이죠. 그리고 나서 정답이 왜 정답인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 데이터로 확인까지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하나로 딱 챙겨가야 할 핵심 키워드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정복할 문제는 바로 제19회 시험 11번 문항입니다. 이 문제는요, 단순히 달달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각 이론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아주 중요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세요. 결국 뭘 묻는 걸까요? 각 이론가들의 핵심 주장, 그거 정확히 짝지을 수 있어? 바로 이걸 묻는 거죠. 프로이트, 피아제, 스키너, 이름은 다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핵심 사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이게 진짜 실력이고 합격의 관건입니다. 자, 그럼 실전처럼 한번 풀어볼까요? 정답을 바로 찾으려고 하기보다 이건 확실히 아니야 하는 오답부터 지워나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일 때가 많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죠. 먼저 선택지 2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택지 2번을 딱 보여요. 피아제의 이론은 발달 단계의 순서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게 했다. 어때요? 언뜻 보면 되게 그럴듯하지 않나요? 뭔가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는 말 같고 좋은 말이잖아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피아제는요, 발달 단계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도 그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봤어요. 마치 1층을 거치지 않고 2층으로 바로 갈 수 없는 것처럼요. 아주 보편적이라고 본 거죠.
근데 이 선택지는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하니까 이건 피아제 이론의 핵심과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오답인 거죠. 다음은 선택지 3번입니다. 프로이트랑 모방학습을 연결시켜놨네요. 프로이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 무의식, 정신분석 이런 건데 과연 모방학습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뭔가 좀 안 어울리는 조합 같지 않으세요? 바로 이게 출제자가 파놓은 아주 클래식한 함정입니다. 모방학습이라는 개념,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주인이 프로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방학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진짜 0.1초 만에 반사적으로 반두라가 튀어나와야 합니다. 개념이랑 이론가를 슬쩍 잘못 짝지어 놓은 아주 고전적인 오답 유형이죠. 자, 이제 선택지 4번을 봅시다. 스키너랑 내적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오답을 선택했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잠시 후에 데이터 보면서 다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키너는요, 사람 마음속을 그냥 까만 상자, 즉 블랙박스라고 생각했어요.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굳이 알 필요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뭐 내적인 동기라던가 생각 이런 건 아예 관심 밖이었어요. 오로지 밖에서 주는 보상과 처벌 같은 외부 자극이 우리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것만 본 거죠. 그러니까 내적 동기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아, 이건 스키너가 아니구나 하고 바로 알아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답 후보입니다. 선택지 5번.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가 칼 로저스가 등판했네요. 로저스가 생애 발달 단계를 파악하는 데 기여했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로저스 이론의 핵심은 단계가 아니에요. 프로이트나 에릭슨처럼 인생을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질 않았어요. 로저스한테 중요한 건 지금, 여기의 경험, 그리고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같은 거였거든요. 따라서 그의 이론으로 발달 단계를 평가한다? 이건 로저스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오답 4개를 시원하게 다 걷어냈습니다. 그럼 남는 건 뭐죠? 네, 바로 정답 하나뿐이죠. 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아들러는 인간을 정신, 신체, 환경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서 볼 수 없는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이론 이름이 개인심리학 인디비주얼 사이콜러지잖아요. 여기서 개인, 인디비주얼이라는 말 자체가 나눌 수 없는 인디비저블이라는 뜻에서 유래했거든요. 이거 알아두면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이 선택지는 아들러의 핵심 사상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답 맞췄다 하고 넘어가면 하수죠. 진짜 고수는 왜 틀렸는지를 분석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수험생들이 다른 선택지에 끌렸던 걸까요? 데이터를 통해서 그 함정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답률이 62%니까 아주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목할 건 바로 저기 선택지 4번입니다. 무려 21%. 즉, 5명 중 1명은 이 매력적인 오답을 정답이라고 확신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문제에 숨겨진 진짜 함정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5명 중 1명이나 스키너랑 내적 동기를 연결하는 이 오답을 골랐을까요? 우리가 스키너 이론에 대해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함정의 정체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동기라는 말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의지나 열정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하지만 스키너 이론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스키너에게 동기는 철저하게 외부에서 오는 자극, 즉 보상이나 처벌을 의미합니다. 스키너는 마음속은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이 이론적인 정의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의미의 미묘한 차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렸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정말 깊고 넓게 파고들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딱 하고 박아두어야 할 단 하나의 핵심, 오늘의 최종 복습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기출 회독 키워드 002번 인간 발달 이론입니다. 오늘 문제에서 보셨듯이 각 이론가의 핵심 개념을 마치 이름표처럼 정확하게 딱딱 붙여주는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최소한 프로이트에게 모방학습 이름표를, 스키너에게 내적 동기 이름표를 붙이는 실수는 절대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합격에 정말 큰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특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원리가 있죠. 오늘은요, 19회 시험 12번 문제를 가지고 인간 발달의 원리라는 이 중요한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완벽하게 이해해도 관련된 여러 개념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맞는 설명을 고르는 거네요. 다들 잠깐 화면 멈추시고 나라면 몇 번을 답으로 골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정답 하나 딱 찍으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택지 하나하나가 왜 맞고 왜 틀리는지 제가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답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매력적으로 보이는 오답들을 정확하게 가려내는 거죠.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함정이 있는지,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은 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 1번입니다. 무작위적으로 발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어떠세요? 이 문장은 인간 발달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발달이라는 게요, 절대 주사위 던지기처럼 마구잡이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발달은 무작위가 아니라 아주 체계적이에요. 정해진 순서와 방향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기가 목을 가누고 그 다음에 뒤집고 기어다니다가 앉고 서잖아요. 이 순서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발달 단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번은 확실히 틀린 설명이죠. 다음, 2번 선택지 볼게요.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오, 결정적 시기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네요. 이게 뭐냐면 어떤 능력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왠지 정답의 스멜이 솔솔 나지 않나요?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로 마음속에 딱 저장해두고 나머지 선택지들이 왜 틀렸는지 마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3번 선택지 한번 보시죠. 안정적 속성보다 변화적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문장은 마치 발달이라는 게 안정 아니면 변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건 인간 발달의 복잡한 특성을 딱 절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 발달의 진짜 모습은 바로 공존입니다. 사람의 기질처럼 비교적 꾸준히 유지되는 안정적인 속성도 있고요. 또 신체나 생각하는 능력처럼 계속해서 성장하고 달라지는 변화의 속성도 함께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무조건 더 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선택지, 이건 발달의 방향성에 대한 건데요. 신체의 하부에서 상부로, 말초 부위에서 중심 부위로 진행된다. 아, 이거 시험에 정말 단골로 나오는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방향을 그냥 완벽하게 거꾸로 설명하고 있어요. 정확한 방향은 바로 이겁니다. 신체 발달은요, 상부에서 하부로, 즉 머리 쪽에서 다리 쪽으로 먼저 발달하고요. 또 중심에서 말초로, 그러니까 몸통 같은 중심부에서 팔다리, 손가락 같은 주변부로 뻗어나가면서 발달해요. 아기들이 처음엔 팔 전체를 막 휘젓다가 점차 손가락을 섬세하게 쓰는 걸 생각하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겠죠? 4번은 완전히 반대니까 틀렸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 선택지네요. 순서와 방향성이 정해져 있으므로 발달 속도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선택지가 참 교묘하죠. 앞부분은 순서와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그래서 개인차가 없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발달의 순서랑 방향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요. 보편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발달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걸 바로 개인차라고 부르는 거고요. 어떤 아기는 11개월에 걷는데 다른 아기는 16개월에 걷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한 5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1번, 3번, 4번, 5번이 모두 왜 오답인지 논리적으로 확인을 다 했어요. 그렇다면 정답은 이제 너무나 명확해졌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결정적 시기라는 건 특정 발달이 일어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말을 배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처럼요. 이 개념은 인간 발달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다른 수험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실제 채점 데이터를 보면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또 어떤 힌트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정답인 2번을 고른 분들이 무려 95%나 돼요. 그 다음으로 3번을 고른 분들이 3% 정도 되고요.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5%라는 정답률이 뭘 의미할까요? 이건 수험생들을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낸 까다로운 함정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 시험을 준비한다면 이건 기본입니다. 무조건 맞춰야 합니다. 하는 기본 핵심 개념이라는 거죠. 즉, 인간 발달의 원리만 탄탄하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 분석한 이 문제를 앞으로 복습할 때를 대비해서 딱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서랍에 오랫동안 남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문제와 관련된 기출회독 핵심 키워드는 바로 001번 인간 발달입니다.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인간 발달이라는 키워드를 딱 마주치면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본 체계성, 방향성, 속도의 개인차, 결정적 시기, 그리고 안정과 변화의 공존이라는 개념들을 하나의 세트로 꾸러미처럼 떠올려 보세요. 학습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네, 오늘 기출문제 하나를 통해서 인간 발달의 중요한 원리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오늘 배운 이런 원리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볼 때 딱딱했던 지식이 훨씬 더 생생하게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